네, 모두의 한국사 김범석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시험 제 55회 한국사 능력 시험 심화반 시험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문제풀이를 갖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화반 그러면 이제 고급 작년까지 이제 고급 그래서 1급, 2급, 3급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이렇게 그 점수에 맞춰서 1급이 되고 2급이 되고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등급이 매겨졌죠.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제 좀 약간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서 이제 심화, 기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재편이 됐는데 뭐 크게 뭐 그렇다고 해 가지고서 뭐 명칭만 바뀌었지 어떤 문제의 어떤 난이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크게 이렇게 변동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역시 그 심화 그러니까는 벌써 그 좀 깊이 들어간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어려운 문제들이 조금 그 나오기는 했어요. 하지만은 공부를 우리가 열심히 한 수험생들 분이라면은 능히 문제들을 다 이렇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심화반, 특히 그 심화반 같은 경우에는 80점 이상이 돼야지만 이제 합격권에 이제 다다르는데 50문제 중에 이 가장 그 점수가 높은 것이 3점짜리죠. 그래서 오늘은 3점짜리 문제만 발췌를 해서 이 문제가 이제 이 문제를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죠. 그래서 총 50문제 중에서 3점에 해당하는 문제는 약 한 10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선사시대부터 고대 삼국 그리고 이제 물론 고대 삼국에는 이제 발해, 가야 다 포함되겠죠. 그리고 이제 고려 시대 그리고 조선 전기 후기 그리고 근대 태동기 그리고 이제 뭐 개화 그다음에 이제 일제 식민지 근대 해서 각 파트별로 해서 3점짜리 문제가 그 시기에 맞게끔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문제를 풀이하면서 이런 부분이 3점에 해당되는 난이도로 나오는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맛보고 여기서 이걸 문제를 풀어가면서 그러면서 차기에 있을 시험에 대비하는 것도 매우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험은 11월 달에 있죠. 그래서 11월 달에 시험의 3점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올까를 미리 예단하는 것도 좋죠. 그래서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예, 지금 이제 그 3번 문항이 있습니다. 3점에 해당되는 거죠. 한번 볼까요? 문제가 한번 볼까요? 자, 가에서 마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제는 고구려 문화유산을 찾아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근데 경로를 보니까는 환도산성, 국내성, 오해분 오호묘, 또 광개토 대양비, 대양릉비, 장문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공부를 보통 하다 보면은 국내성, 또 광개토 대왕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장문총. 이거는 많이 좀 들어본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역시 난이도가 좀 높게 그 출제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공부하면서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부분. 다시 그래서 더 심화 있게 공부를 안 하면은 약간 좀 그 뭐라 그럴까? 이거 뭘까? 이런 좀 당황하는 그런 문제가 좀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 환도산성 그랬죠. 그러니까 고구려 문화 우리가 마치 이제 그 고구려 그 문화 유적지들이 간 걸로 이렇게 상상하고 이제 이 문제를 풀면 되겠네, 그죠? 자, 환도산성이 나왔는데 이 환도산성은 그래요. 이게 그동안 고구려 그러면 뭐 태조왕, 고국원왕, 뭐 동천왕, 미천왕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제 그 역대 왕들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다 했는데 환도산성 그러면 이게 순간적으로 당황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환도산성은 그 고구려 동천왕이죠. 동천왕 때 있었던 거죠. 그 동천왕 때 이 어떤 그 위나라, 그죠? 중국의 위나라의 관국음이 고구려를 쳐들어오죠. 그래서 그 쳐들어와서 그 환도성을 침략한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 그래서 답은 그대로 1번 이 가 항목이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환도산성은 관구검이 이끄는 그죠? 그 위나라의 군대를 공격을 받아서 한때 수도가 함락됐다. 이것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근데 2번은 왜 틀렸나 볼까요? 자, 고구려의 첫 번째 도읍은 국내성이다. 국내성은 아니죠. 고구려의 그 첫 번째 도읍은 그 압록강에서 그 고주몽 기억나시죠? 우리 다 알지만 졸본성이었죠. 하기 때문에 2번은 틀렸고요. 자, 3번 한번 보면은 그 오회분 묘라고 돼 있죠. 오호묘. 자, 요거는 뭐냐면은 바로 이 위치상, 그죠? 이 고구려의 국내성 그 근처의 무덤이죠. 그래서 이게 모양이 마치 그 투구 모양으로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 5개가 있어서 이제 오회분 오호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 뭐 매직권이 새겨진 지석과 석수가 출토되었다. 자, 이거 누구 얘기일까요? 이건 백제 무령왕릉에 대한 얘기인 거죠. 저 송산리 고분권에 보면은 무령왕릉 있죠. 거기서 출토된 것이 바로 매직권과 지석, 또 석수 이런 것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그 광개토 대왕비 있죠. 광개토 대왕비도 역시 이쪽 그러니까 그 중국 그 길림성 집안면이죠. 이제 국내성 요 근처에 있는 유적이죠. 그래서 그 아들인 장수왕이 아버지인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비 너무나도 유명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가야를 정복하고 순수한 후 세운 것이다 하고는 전혀 그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건 문제가 너무 그 동떨어지기 때문에 오답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대가야를 정복한 것은 신라의 진흥왕이죠. 그러니까 진흥왕이 그 대가야를 정복했습니다. 뭐 금강가야는 버풍왕 때 이제 금강가야를 병합하고 그래서 대가야를 정복한 다음에 순수비를 세웠는데 그게 창녕비입니다. 창녕비. 자, 그다음에 이제 5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답안은 돌무지 덧널무덤으로 되어 있죠. 돌무지 덧널무덤 그러면 이건 무조건 신라예요, 신라. 볼 것 없어요. 볼 것 없어요. 그래서 이 장군총이 나오는데 장군총 그러면은 이게 지금 아직 그 이것이 누구의 묘다라고 지금 그 단정은 못 짓는데 대충 위치와 역사적인 연대를 봤을 때 이것이 광개토대왕 묘가 될 수도 있고 또 장수왕의 묘라고도 이렇게 추측이 되죠. 그래서 이 장군총은 계단식으로 피라미드로 돼 있어요. 그래서 묘지는 누구의 것이다라고는 단정이 안 돼 있지만은 광개토대왕이나 장수왕의 장군총 묘로 추측된다. 따라서 3번 문제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그 다음에는 9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9번도 한번 봐요. 이곳은 명주, 군항, 김주원. 그러면 이제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들어보질 못했기 때문에. 근데 그 아들 김헌창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하신 수험생들은 김헌창 그러면 신라 하대에 김헌창이 난 이 정도는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문구를 보니까 김주원과 김헌창의 삶을 통해서 해공왕 피살 이렇게 나오죠. 그렇다면 그것이 신라 하대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신라는 보통 상대, 중대, 하대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주로 이제 신라 상대는 어디까지 보냐면은 그 태종 무열왕 김춘추죠. 김춘추가 진골 출신으로서 최초 왕이 되기 전까지를 상대로 보고요. 또 김춘추가 왕이 돼서 그죠? 그때부터 통일신라부터 쭉 갔던 이러면서 바로 이 해공왕 이전까지가 중대. 그리고 이 해공왕이 피살이 된 이후부터 아주 그 어떤 신라의 하대가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이 신라 하대는 그야말로 그 왕들이 막 암살당하고 그죠? 그냥 한 150년 동안 20명 이상의 왕들이 교체가 됐던 그런 아주 어수선한 그러한 시대였어요. 결국은 이 9번 문제는 신라 하대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포인트를 갖고서 이렇게 시험 문제를 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한번 1번을 보겠습니다. 자, 왕의 장인이 김음돌이 난을 일으켰다는 게 이거는 뭐 그 개혁군주 중에 한 명이죠. 신문왕 때 이야기죠. 그러니까 신문왕 때면은 신라 중대가 되겠네요, 그죠?
거칠부가 왕명에 의해서 국서를 편찬했다 그랬죠. 대개 보면은 그 국사라는 역사책을 만들 때는 그 나라가 가장 전성기 때 많이 편찬이 된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다라고 제가 강의 때 많이 역설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6세기 때 진흥왕 때 편찬된 이야기죠. 다시 얘기해서 진흥왕은 태종 무열왕 이전이니까 그죠? 신라 상대 쪽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김춘추가 진골 출신 최초로 왕에 올랐다. 이거는 당연히 이때부터 중대가 시작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자장의 건의로 황룡사 구축 목탑이 건립되어 있다. 자, 황룡사 구축 목탑 자장. 그럼 이건 선덕여왕 때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라 상대죠. 안타깝게도 이 황룡사 구축 목탑은 몽골이 우리나라 쳐들어왔을 때 그죠? 이게 소실됐죠. 그래서 지금 이제 모형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상상하면서 볼 수가 있는데 역시 선덕여왕 때니까 신라 상대 이야기고. 그다음에 5번.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문구가 채징이 구산 선문 중 하나인 가지산문을 개청하였다. 이거는 깊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좀 알 수 없는 부분인데, 자, 채징 못 들어봤다 이거예요. 근데 구산 선문 이러면 구산, 오교 구산 이 생각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오교 구산 그러면 뭐예요? 이 신라 때 이 불교, 그죠? 뭐 신라 때 불교가 상당히 이제 그 용성했죠. 신라뿐이 아니라 뭐 고구려, 백제, 뭐 신라 그 중에서도 신라가 이제 그 불교를 가장 늦게 받아들였죠. 그래서 그 버프망 때 이제 불교 2차 전에 순교를 해서 뭐 불교가 이제 국교로 승인돼서 이제 그 이게 발전됐다. 자, 이런 와중에 이제 이 어떤 그 신라를 갖다가 정신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움직이는 그 불교의 그 사상이 교종, 그죠? 교종. 근데 교종은 뭡니까? 상당히 이제 이 경전이 좀 어렵고, 그죠?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좀 읽고 이해하기는 조금 난해한 부분도 있고, 또 설사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일반 백성들이 귀족들처럼 공부에 매달릴 수 있는 건 여건 아니죠. 이러한 그 어려움의 반면에 이런 그 선종이라는 그 종파가 와서, 그죠? 소위 그 분리문자. 분리문자죠. 즉 문자가 더 이상 필요 없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참선을 하게 되면은 모든 것은 우리가 그 득도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불교의 새로운 패턴을 제시한 거죠. 이것이 바로 선종이에요. 그래서 이 선종이 일반 백성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또 신라 하대에 그 있던 어수선했던 신라, 그죠? 그 하대 때 어떤 호족들이 이제 막 지방에서 이제 막 이제 그죠?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또 그 서로 화합이 돼서 신라 하대 때 선종이 매우 발전하게 되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9가지의 이제 그 선문이 나타나는데 그 하나가 바로 구산 선문 중에 가지산문이라는 게 나왔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산 선문을 갖다가 다 일일이 세밀하게 외우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외울 필요는 없고 신라 하대 때 어떤 교종과 선종이 있었는데 그 교종은 5개 교, 5교, 그죠? 5교 구산. 그래서 뭐 열반정, 법상정, 법성정, 그죠? 뭐 계율정 이런 식으로 해서 화엄정. 그래서 이 5가지의 5교. 그다음에 또 뭐 가지산문, 살산산문, 그죠? 또 뭐 실상산문, 또 뭐가 있습니까? 뭐 동리산문 이런 식으로 그래서 9개의 선문이 개창이 되었다. 이것은 결국은 신라 하대의 사실이 맞다. 따라서 9번 문제는 5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거는 어렵다라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 이제 11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는 자, 이런 것들이 좀 약간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와 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이랬다 그랬죠. 한번 볼까요? 왕규가 강주 원군을 옹립하려고 도모하였다. 왕이 깊이 잠든 틈을 타서 그의 무리로 하여금 왕실에 잠식혀 왕을 해치려 했다. 자, 이것은 왕규의 난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고려 해종 때 이야기예요. 해종. 해종은 이제 왕건의 아들이죠. 그래서 이제 왕건의 아들인데 왕건의 이제 어떤 미천한 출신의 저 부인과 사이에 태어난 이 아들이 있었는데 상당히 이제
불안해한 거죠. 다시 얘기해서 그 태조 왕건은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호족들의 딸과 결혼을 많이 하죠. 그래서 약 25명 정도의 25명이에요? 29명이에요? 하여튼 많은 부인을 얻어서 거기에서 25명의 아들과 9명의 딸들을 낳죠. 그러니까 그 왕건이 있을 때는 왕건이 통치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그죠? 근데 왕건이 죽은 다음에는 이 수많은 아들들이, 그죠? 아들들이 문제가 아니라 아들들의 어떤 외척들, 그죠?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아주 피비린내 나는 그런 그죠? 쟁투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가의 항목은 회종 때 일이고요. 그다음에 왕이 교소를 내려 말하기를 경전에 통하고 전적을 널리 읽은 자들을 선발하여 경학박사와 의학박사로 삼아 12목에 각각 한 명씩 파견하여 돈독하게 가르치고 깨우치게 하라. 자, 이건 성종이죠, 성종. 성종 그러면 12목, 그죠? 성종. 그러니까 요것은 그 성종은 그 12목뿐이 아니라 뭐 유교, 그죠? 정책을 강화시켰고 여러 가지 그 성종도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풀면서 또 성종에 관련된 것도 우리가 또 많이 또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그 성종에 관련된 것도 우리가 좀 알아둬야지. 이것이 다음 시험 문제 때는 이것이 또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다항목 왕이 한림학사 쌍기. 쌍기 그럼 뭐예요? 바로 그 조선 이름이 아니고요. 저 고려 시대 때 그 개혁군주로 평가받고 있는 광종 때 이야기죠. 저 광종이 후주 사람이죠. 그 쌍기 원래 그 후주의 외국인이죠. 중국 사람인데 자기 그 광종이 뭐라 그럴까? 자기가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개혁의 어떤 주체를 갖고서 일을 할 사람을 갖다가 아주 고심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고려 내부에서 그러한 사람을 갖다 뽑으려고 했지만은 전부 다들 그저 그 왕권에 대한 어떤 쟁탈, 투쟁 이런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서 누구 하나 개혁의 개혁을 갖다가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인물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결국은 중국 후주에다가 그 건의하죠. 쌍계를 갖다가 좀 우리나라 신하로 내가 좀 삼고 싶은데 좀 받을 수 있냐 해서 후주에서 그걸 승인을 해서 쌍계를 갖다 스카우트해 오죠. 바로 그 스카우트한 이 쌍계가 바로 뭡니까? 노비안건법이라든가 또 이 과거제를 실시하기 이런 획기적인 그런 그 개혁을 추진하죠. 이름으로써 기존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호족 세력들이 나라에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다. 그래서 이 광종은 이러한 그 피비린내 나는 그런 정쟁을 갖다가 광종 시대 때 많이 일거에 없애버렸다. 그래서 광종이 평가를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는 해종 그 왕귀의 난으로 우리가 보통 공부를 하죠. 그다음에 나는 성종 그리고 다는 광종이기 때문에 답안은 2번 가, 다, 나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0번 문제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20번이니까 이렇게 쭉 이제 조선 시대로 이제 넘어오겠네요, 그죠?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선전관 이용준, 뭐 저도 이렇게 들어본 잘 모르는 그죠? 근데 여기서 정렬입 그러면 이제 아실 거예요, 그죠? 자, 정렬입 그러면은 이 조선 시대 때 이건 붕당에 관련 이야기구나 이렇게 우리가 대충 감을 잡으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정렬입을 토벌하기 위해서 급히 전주에 내려갔다 무리들과 함께 지난 죽도에 숨어있던 정렬입은 군관들이 체포하려 하자 자결했다. 이게 보니까는 조선 선조 시대 때 그 붕당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그 동인, 뭐 서인 이런 식의 이제 그 붕당이 생겼어, 그죠? 처음에는 동인이 우세했죠. 그래서 원래 정열입이라는 사람은 동인 출신인데 이제 관직에서 은퇴하고 이제 뭐 낙향해서 거기서 뭐 대동기를 조직하고 뭐 활쏘기 대회도 열고 체육대회도 열고 상당히 그 지역의 지주로서의 그 역할을 했던 모양이에요. 자, 여기에 상대적으로 약세했던 서인들이 그죠? 하나의 모함을 뭐 했나요? 그래서 이 정열입이 그 소위 얘기해서 왕권을 탈취하려고 지금 국무를 지금 조작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정열입을 갖다가
뭐 죽음에 이르게 하고, 그죠? 그 동인들의 그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위치를 갖다 확 내려는 그런 사건. 이것이 바로 이제 기축 사옥입니다. 기축 사옥, 그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번 이 시해가 길주를 근거로 난을 일으켰다. 이 시해의 난 그러죠? 이거는 조선 세조 때 이야기예요. 자, 기축옥사 바로 요것이 답이 되겠죠. 바로 이 정여립이 죽음에 이르렀던 이 사건이 기축옥사인데 이 기축옥사를 갖다가 아주 진두지휘했던 사람이 바로 그 송강정철이라는 인물이죠. 우리 송강정철 그럼 뭡니까? 뭐 관동별곡, 삼인곡 해서 아주 그 이 시로서 아주 뭐 국어교과서에도 많이 나왔던 그런 인물인데 아니 이 사람이 뭡니까? 기축옥사의 총사령관을 해가지고서 동인을 갖다 다 싸잡아 그냥 박살내버리죠. 이때 이 기축옥사로 인해서 뭐랄까 피해를 입은 사람이 무려 한 1,000여 명이 넘는다 그러네요. 그래서 정철을 갖다가 아주 그냥 동인들의 아주 천하의 그 원수로 그렇게 삼았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양정벽서 사건은 또 뭡니까? 자, 양정벽서 사건은 명종 때 이야기예요. 그래서 명종 때 그 어머니 문정왕후죠. 그래서 수렴 청정을 했고 그래서 위로는 여자가 탁 쥐어짜서 그죠? 나라가 흔들어진다. 그런 이제 벽서 사건. 그 명종 때 이야기니까는 요것은 이제 그 선조 이전이죠, 그죠? 자, 그다음 수양대군이 김종서 등을 살해했다. 이거는 세조 때의 그 계유정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조전랑 임명을 둘러싸고 살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었다. 자, 이건 물론 이제 그 조선 선조 때 이야기는 맞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조전랑 임명을 둘러싸고 살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었다는 것은 이 정여립 사건 이전의 이야기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붕당의 등장은 바로 그 이조전랑의 임명을 둘러싸고 살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었다. 이것 자체가 또 문제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0번 문제는 3번이 20번의 이 3점 문항은 답은 2번 기축옥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문제. 자, 신립 탄금에서 패배하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신립장군 그러면 이건 임진왜란 이야기네요, 그죠? 그래서 삼도 순변사 신립이 이끄는 광군이 탄금대에서 적군에게 패배했다. 그 충주방어에 실패했다. 이 얘기를 들은 선조는 화들짝 놀라가지고서 뭡니까? 신의로 도망가죠. 예. 자, 그러면은 다음 기사에 보도된 전투 이후의 사실로 옳지 않는 거네, 그죠? 그러다 보면은 이거는 3점 문제지만은 뭐 그렇게 어렵다라고는 느끼지 않는데요. 이게 왜 3점이 됐는지, 그 3점 문제도 우리가 능히 풀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한번 답안을 볼까요? 자, 1번 문제는 어떻게 됐을까 봅시다. 자, 김시민이 진주성에서 항쟁했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우리 자, 그다음에 조선 또 명나라 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했다. 이순신이 한산도에서 대성을 거두었다. 송상현이 동래성 전투에서 항전하였다. 건율이 행주산성에서 적군을 격퇴하였다. 결국은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이것이 그 전쟁의 어떤 순서를 우리가 좀 익히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뭐랄까 제일 먼저 일본이 쳐들어온 데가 어디입니까? 부산이죠, 부산. 그러니까 부산이다 보니까는 일단 부산에서 그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부산의 정철 그 송상현이 나오죠. 예. 그래서 송상현이 이때 그 동네 부사, 그러니까 오늘날 얘기하면 이제 시장격이죠. 그래서 송상현이 동래성에서 항전했다. 그러니까 이게 초반부에 초반 부산성하고 동래성하고 이렇게 그래서 부산포 일단 정발이 맞고 패배하죠. 그리고 바로 이제 동래로 뻗어가죠. 이때 그 일본이 외친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명나라를 치러 가려 하니 길을 좀 빌려달라. 이렇게 해서 송상이 그랬죠. 죽는 건 쉬워도 그죠? 그 뭐랄까? 길을 빌려주는 건 어렵다. 가도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임진왜란 전쟁 첫 스타트의 전투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요 이후로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뭐 탄금대
또 선조가 의주를 피난하고요. 그다음에 이때 또 한양이 또 함락당하고 또 평양성이 함락당하고 이럴 때 또 뭡니까? 이 광해군이죠. 뒷날 세조에게 이 아비는 목숨이 좀 두려워서 피난 갈 테니 네가 이 나라를 좀 잘 좀 책임지고 좀 커버해라. 소위 분조. 조정이 두 개로 나눠지는 그죠? 그런 게 있었고 이런 와중에 이제 광해군은 이제 열심히 지방에 목숨을 걸고서 말이죠 백성들을 독려하고 이런 와중에 이제 뭐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 그죠? 또 이제 명나라 연합군이 왔죠. 그래서 이제 또 평양성을 탈환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뭐 김신민 장군 진주 목사죠. 진주성에서 일본군을 무찌르고 이것은 바로 그 이후에 있었던 그러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권율의 행주산성, 그죠? 전부 다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있었던, 그러니까 초기 전투는 아니죠. 그래서 답은 4번 송성현이 동래선 전투에서 항전했다. 이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 3점 문제치고는 그렇게 어렵지 않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8번 문제를 한번 가볼까요? 자, 28번은 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서학은 반드시 큰 화를 가져온다. 여기 뭐 이승훈 정약용 그랬죠. 이건 이제 천주교를 뜻하는 거죠. 서학 천주교. 오른쪽은 동학은 뭡니까? 동학은 어리석은 사람들을 현혹하는 혹sem구민이라는 죄로 최재우가 처형됐죠. 자,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것도 우리가 그렇게 어렵다라고는 볼 수가 없는데 한번 볼까요? 왕이 도성을 떠나서 공산성으로 피난했다. 왕이 도성을 떠났어요. 그래서 공산성? 이건 공주에 있는 거죠, 그죠? 이것은 조선 인조 때 이괄의 난이 터졌죠. 그래서 이괄의 난이 생각보다, 그죠? 인조 반정으로 인해서 내가 상당히 이렇게 큰 공문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대우해주는 게 뭐야? 그래서 이제 이괄의 난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이때 피신했던 것이 공산성. 이건 조선 인조 때 이야기고요. 오페르트가 남연군 묘도구를 시도했다고 돼 있네요. 오페르트 그러면 독일 상인인데 이것은 근대 흥선대원군 이후의 이야기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남연군 도구를 시도했죠. 자, 이것은 근대 문제의 다른 패턴으로도 많이 문제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 또 앞뒤로 병인양요, 신미양요, 오페르트 남인군 묘 그래서 연결을 해서 공부를 해두시면은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페르트 남인군 도구를 갖다가 병인양요, 신미양요 요걸 연결시어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홍경래 등이 난을 일으켜서 정규성을 점령했다고 되어 있죠. 홍경래 난 1811년이죠. 1811년이면은 이때 조선 시대에는 세도 정치가 막 횡포를 부리던 그런 시기였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것이 서학과 동학 그 사이의 시대가 지금 어느 정도 접해되죠. 자, 교조 신원을 요구하는 3대 집회가 개최되었다. 교조 신원은 뭡니까? 우리 교조인 최재우가 너무나도 억울하게 죽었으니 이 원통을 풀어주시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동학 농민들에 의해서 일어났던 그런 집회죠. 그렇기 때문에 서학과 동학 사이에 일어났던 일은 아니죠. 자, 5번 항목 볼까요? 자, 이인자를 중심으로 한 소련 세력이 난을 일으켰다. 자, 이인자의 난이네요. 그리고 소론이 나오네요. 그럼 소론 그러면 뭡니까? 처음에는 뭐 동인, 서인, 또 동인에서 남인, 북인이 쭉 내려오다가 그죠? 다시 이것이 소론, 또 숙종 때 그죠? 남인이 이제 몰락하면서 서인에서 소론, 노론 이렇게 또 나오죠. 결국은 영조 때 이야기예요. 그래서 영조가 하도 이 붕당 정체가 막 부작용이 나오니까 탕평비를 만들었죠. 세웠죠. 그래서 이인자의 를 중심한 소론 그러면 영조 때 이야기죠. 그렇다면 답은 무엇이 되겠을까요? 3번 홍경래의 난. 이것이 바로 서학과 동학 그죠? 그 사이에 있었던 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어렵다라고는 생각지는 않아요. 자, 이제 34번 항목 한번 볼까요? 이제 근대로 넘어오네요. 자, 34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환수된 황제 지보 특별 전시전 했었나?
자, 우리 박물관에서는 고종이 황제. 자, 고종이 황제를 했다. 자, 고종이 황제를 했다는 것은 뭡니까? 1897년도에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게 되죠. 그렇다면은 바로 그 이 뭐랄까 그 대한국 그 대한 제국 때 제국 시기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뭐 이 고종이 대한 제국을 그 반포해서 했던 그런 그 일, 뭐 지게를 발급해서 등기부등 오늘날 같이 그 땅의 소유권을 발급해줬다. 또 양전 사업도 실시했다. 그리고 또 원수부를 설치해서 이 황제가 군 통수권을 다 장악하고, 그죠? 또 그밖에 뭐 또 각 또 뭐야 뭐 실업학교도 설립하고, 그죠? 뭐 이러한 일련의 그 조치를 한 것이 바로 이 대한 제국 시기에 있었던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또 시험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다음 중 대한 제국 시기에 있었던 일이 아닌 것은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뭡니까? 34번 문제는 대한 제국 때 있었던 일만 찾아내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간도관리사로 임명되는 관료. 자, 간도관리사로 임명된다 그런 것은 저쪽 저 간도죠. 그러니까 백두산 정계비 이로 인해서 청나라와 우리 조선 간의 영토 분쟁이 있었죠. 그래서 숙종 때 이제 그 백두산 정계비가 이제 세워졌는데 계속 그 청나라에서, 그죠? 이 간도는 청나라 땅이다. 무슨 얘기냐? 우리 백두산 정계비를 보게 되면은 분명히 이쪽은 우리나라 땅인데 왜 자꾸만 억지를 부리느냐? 결국 이것이 일제 때, 그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갖다가 야금야금 쳐들어왔을 때, 그죠? 을사늑약 이후에 그 중국과 청나라 사이에 안봉선 철도 개설 어떤 것을 준다는 그런 조건하에 일본이 이 간도를 갖다가 청나라 땅으로 인정해버리죠. 그때 우리나라는 외교권이 없어가지고서 눈 뜨고 그냥 당한 그런 아픈 그런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간도관리사 이때 당시에 이범윤을 갖다가 파견한 거죠. 결국은 대한제국 시기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영화 아리랑을 관람하는 청년. 자, 영화 아리랑, 요거는 1926년도 지금 종로 3가에 있는 그 단성사 극장에서 상영됐던 그런 영화죠. 그러니까 1920년대니까 일본이 우리나라 식민 통치하면서 소위 문화 통치 시기에 있었던 일이네요, 그죠? 이때 아리랑이 아주 폭발적인 지금 같은 1,000만 이상 관중을 갖다가 동원하는 그러한 일대 센세이션을 갖다가 일으켰던 그런 작품이죠. 이 영화 때문에 일본에서 뭡니까? 아리랑 노래도 못 부르게 하고, 그죠? 아리랑 또 뭐랄까 영화도 막 빨리 문 닫게 내리고 막 그런 갖은 획책을 또 가했죠. 3번 유경공원에서 영어를 배운 학생. 자, 영어를 배운다? 이것은 어떻게 볼까요? 자, 유경공원은 1886년도에 세워졌어요.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관립 기관으로 교육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886년이면은 우리가 1882년 이모군란, 1884년 갑신정변,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미국과 수교를 통하죠. 그래서 미국과 이제 그 외교 관계를 갖고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예방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이제 사신들이 미국으로 갑니다. 저 미국에 가서 그 보빙사죠. 보빙사가 미국에 가서 미국의 어떤 그 시설들을 보고 눈이 깜짝 놀라지고 그냥 뭐 이랬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죠? 어떤 이런 그 미국처럼 많은 걸 좀 보고 배워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유경공원이에요. 이때 그 헐버트라는 미국인이 와서 이제 그 영어 교사로도 재직했고, 또 이 헐버트는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많은 부분 어떤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인물. 즉 유경공원은 그러면 헐버트까지 우리가 좀 알아두시면 매우 좋습니다. 참고적으로 헐버트는 지금 그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묘지에 있죠. 자, 그리고 또 4번 문을 볼까요? 제너럴 셔먼 호를 불태우는 평양 가민. 이거는 1866년이죠. 이때가 병인 양요가 터진 그런 해였는데, 그죠? 7월 달에 있었던데 미국 상선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죠? 소위 그 통교하자. 그랬는데 잘 우리가 대접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뭐 못된 짓 했죠. 그래가지고 이때 평양 감사, 그죠? 박규수죠.
야, 저 붙여버려. 했던 그런 사건. 자, 이것은 이제 대한제국 시기하고는 거리가 멀죠. 자, 조사 시찰단으로 일본에 파견되는 통역관 돼 있죠. 5번 항목은. 자, 조사 시찰단 또 뭐 신사 유람단 뭐 이런 식으로 있어 가지고 이때 당시에는 1880년대에 소위 그 민씨 정권, 그죠? 이제 개화 정책을 하는 차원에서 일본에 이제 시찰단을 보낸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1881년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34번 항목은 대한제국 시기 일어났던 일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답은 1번 간도 관리사로 임명되는 관료, 그 이름은 이범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면 되겠어요. 자, 이제 뭐 3점 문제가 몇 문제 안 나왔네요. 37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37번 다음 상소가 올려진 이후에 사실로 옳은 것은 일본이 러시아에 선전포고했다. 그리고 쭉 내려와서 지금까지 군주의 지위가 아직 바꾸지 않았고 백성도 아직 죽지 않았으며 각국 공사도 아직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약서가 다행히 폐하의 인준과 참정의 인가를 받은 것이 아니니 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역적들이 억지로 만든 헛된 조약이다. 이건 을사늑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을사늑약이 언제 이루어졌죠? 1905년도죠. 11월 달. 즉 다시 얘기해서 러일 전쟁이 일어나서 일본이 러시아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거죠. 그죠? 그 이후에 외교권을 강탈하는 그러한 이제 을사늑약이 이제 체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 37번 다음 상소가 올린 이후 을사늑약 이후의 사실을 우리가 보면 되겠어요. 그죠? 자, 1번 제1차 영일동맹이 체결됐다 그랬죠. 자, 영국과 또 그 러시아는 또 이렇게 또 뭐 사이가 안 좋죠. 그러니까는 영국의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또 견제할 필요성이 있었고요. 그걸 10분 이용했죠. 그래서 이것은 러일 전쟁이 터지기 전에 그죠? 일본이 제1차 영일동맹을 맺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러일 전쟁 전입니다. 일본이 경인선 부설권을 인수했다. 자, 우리나라가 최초의 그 기차, 그죠? 부설, 그죠? 그것이 1899년 서울 노량진에서 인천까지 개통된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것이 뭡니까? 이것은 개화기 때 어떤 문물의 어떤 그 발달, 그때 우리가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다면 이것은 러일 전쟁보다는 훨씬 앞전의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 2번도 넘어가도록 하죠.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멜렌도르프가 외교 고문으로 파견됐다 그랬죠. 자, 멜렌도르프 그러면 뭡니까? 이모군란 때, 그죠? 청나라가 이모군란을 갖다가 진압하고 그 다음에 외교 고문으로 독일 사람이죠. 멜렌도르프를 파견된 거니까 이것 역시 러일 전쟁 이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4번 통감부가 설치되고 초대 통감이 부임하였다 그랬죠. 자, 통감부가 설치되고 초대 통감이 부임했다는 것은 뭡니까? 을사늑약이 확정이 되고, 그죠? 그리고 외교권을 갖다가 강탈하고, 그다음에 초대 이토 히로부미가 부임을 했다. 다시 해서 이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자, 5번 러시아가 용원포를 점령하고 조차를 요구했다. 이것은 하나의 그 러일 전쟁의 발단이 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답은 4번 통감부가 설치되고 초대 통감이 설치됐다. 그래서 그 소위 지금 서울시청, 그죠? 서울시청이 건물 안에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그 조선 총독부 이전에 생겼던 어떤 그 통감부 본부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자, 이제 45번 문제 가겠습니다. 그 45번이면 이제 거의 이제 요 문제는 뭡니까? 이제 그 일제 우리 그 항정기 때 독립 전쟁이 나오는 그런 거네 보니까는 한번 읽어볼까요? 자, 밑줄군 그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한번 볼까요? 이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일 선전포고를 하고 연합군의 활동에 참여했던 시기에 창설된 그죠? 한인 경위대의 사진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제 독립군이죠. 근데 여기서 그 가장 핵심은 이 시기가 언제냐는 얘기죠. 자, 우리가 이 독립 전쟁을 많이 했죠. 저 항일 그죠? 1919년 3.1 운동 이후에 그죠? 만주로 연해주로 하면서 독립 그 항일
전투를 많이 벌였습니다. 그 중에서 그 대표적인 것이 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요거는 1940년대 일이기 때문에, 그죠? 1940년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1번부터 5번 항목을 우리가 쭉 보면서 요것이 과연 언제 있었던 그 역사적 사실인가를 갖다가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국 독립군이 쌍성보 전투에서 승리했다 그랬죠. 자, 한국 독립군이 쌍성보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것은 요것은 한중 연합작전이네요. 그죠? 한중 연합작전이라는 것은 일본이 뭔가 중국에 들어와서 지금 중국하고 좀 뭔가 싸움이 붙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시 그 중국 편에 서서 이제 그 연합작전 한 거예요. 그래서 요것은 시기적으로 1930년대예요. 더 정확히 1932년도에 일어났던 전투가 쌍성보 전투죠. 두 번째, 2번 중국 군벌과 일제 사이에 미스야 협정이 체결됐다. 아하, 미스야 협정. 자, 이때 당시에 중국은 군벌 세력들이 또 이렇게 군웅 할거를 했던 그런 시절인데, 자, 일본 입장에서는 1920년도 봉오동 전투, 또 청산리 전투, 그다음에 뭐 그 이후에 뭐 간도 참변이 일어나고 어찌 됐든 간에 어떤 한국의 독립군들을 갖다가 잡아들여야 하는데, 그죠? 이때 중국 군벌의 어떤 군벌이죠, 군벌 세력, 장쪼린, 장쉐린 뭐 이렇게 뭐 발음도 하지만 이때 이제 일본하고 이 중국하고, 그죠? 서로 이제 실무지는 이제 경무국장들 사이에 이제 계약을 맺었죠. 그래서 협정이 체결돼서 이쪽 지역에서 한국인 독립군 있으면 일본으로 넘겨라. 한국 사람들이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다 빼앗아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종의 그 협정을 체결을 했습니다. 3번 독립운동의 방략을 논의하고자 국민대표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렇게 나오죠. 자, 독립운동의 방략. 자, 독립운동. 다시 얘기해서 1919년도에 3.1운동이 터진 이후에 그 해에 9월에 중국 상하이에서 임시정부가 이제 설립이 됐죠. 각지에서 있었던 임시정부를 갖다 다 통합하는 그런 일련의 조치인데, 자, 이렇게 해서 초대 대통령이 이제 이승만이가 이제 되었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 임시정부가 쭉 가다가 뭐 외교론이 뭐 어떻고 뭐가 어떻게 해가지고서 그동안 이 임시정부의 하는 일이 영 맞닥지가 않아서, 그죠?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좀 바꾸자. 그래서 뭐 단재 신채호 선생을 비롯해서, 그죠? 우리가 지금 독립전쟁을 하는 이유가 뭐냐? 알량하게 외교만 잘해서 우리가 독립이 이루어지진 않는다. 쌈하고 투쟁을 하는 것이 선결이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역설하죠. 그래서 이러한 국민대표회의는 1920년대, 다시 얘기해서 1923년도 정도에 이 국민대표회의가 열렸죠. 그래서 몇 차례의 어떤 고비를 넘겼죠. 이것이 1차, 2차, 3차, 4차에서 결국은 김구가 주석, 부주석까지 가는 그런 내용을 걷고, 그러면서 이 위축된 이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갖다가 또 살리기 위해서, 그죠? 김구가 1931년도에 한인 애국단을 만들어서, 그죠? 뭐 이봉창 또 윤봉길 의사로 하여금 의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 위축된 임시정부를 갖다 끌어올린 그런 사건이죠. 그렇게 또 연결지어서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4번 항목 보겠습니다. 사회주의 세력의 활동 방향을 밝힌 정우의 선언이 발표됐다 그랬죠. 자, 요것은 이때 당시에 뭡니까? 1919년도 3월 3일 운동 이후에 어떤 러시아의 어떤 소위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사상이 우리 이제 조선에도 이제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이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서로 사상과 이념은 다르지만은 우리의 목표는 하나, 즉 조선의 독립을 원하는 그런 공통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회주의 세력과 민족주의 세력이 합쳐서, 그죠? 신간회를 이제 만들게 되죠. 바로 그 신간회가 만들기 전에 있었던 그 선언이 바로 정우의 선언이 되겠습니다. 다시 해서 이것은 1926년도에 있었던 일이죠. 자, 5번. 일제가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용으로 독립운동을 탄압했다.
자, 일제가 조선 사상범. 다시 얘기해서 예방이 뭡니까? 뭔가 이제 무슨 사건이 있으면 예방하기 위해서 조치시키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뭡니까? 죄를 갖다가 아직 그러니까 소위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미리 그냥 얘는 사고 칠 애야. 그래서 그냥 구속해 버리는 거죠. 자, 요것은 1941년도에 이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때 요것은 우리가 또 1941년도지만 거슬러 올라가서 1925년도에 뭐랄까 치안유죄법이 이제 공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1936년도에는 또 보호관찰령이라는 것이 또 뭐랄까 시행이 되죠. 다시 얘기해서 이 사람은 요주인물이야. 그래서 깜빵에 들어갔다가 어떠한 죄명으로 일본의 어떤 사상에 반하는 그러한 것을 갖다가 해서 이미 깜빵에 들어왔지만 얘는 좀 일정 부분 보호를 할 필요성이 있어. 그래서 이 사람들 달라붙어. 마치 우리 뭡니까 성범죄가 일으켜서 깜빵에 다녀온 사람들 갖다가 전자팔찌 이렇게 착용시켜서 보호 감시하죠. 뭐 그거하고 비슷하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1926년도 1925년도에 치안유지법, 그다음에 1936년도에 조선 사상범 보호 관찰령 요거에 의해서 1941년도에 또 사상범 예방 구금령이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1936년도, 1941년도 그러면 일본이 뭐예요? 중일 전쟁, 그죠? 또 태평양 전쟁. 글자 그대로 이제 일본이 이제 침략에 막 극으로 가는 그 시기에 있었던 거죠. 일어났던 일이죠. 결국은 이 45번 이 항목은 1940년대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답은 5번 항목 일제가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으로 그죠? 독립운동을 탄압했다는 것이 정답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8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한 9문제 정도를 풀어봤는데, 그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참,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 이왕 시험 보는 거 좀 고득점을 맞고 싶어. 근데 3점짜리가 지금 50문제 중에 무려 10문제야. 야, 여기서, 다른 거 다 맞아도 이거 한 4개 이상 틀리면 이제 90점에서는 멀어져 가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제가 볼 때는, 현재까지 좀, 여기 좀 아리까리한 거, 조금 이따 얘기합시다. 자, 마지막 문제 3점짜리 한번 볼까요? 자, 4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군 선거 이후에 사실 옳은 것 한번 볼까요? 자, 김대중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못하면 박정희 후보가 영구 집권하는 그런 뭡니까 이게 총통 시대가 온다고 말했네. 자, 장충당 유세에서 박정희 후보는 자신 한 번만 더 뽑아달라고 정치 연설을 했죠.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걸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어릴 때 우리 아버지 손잡고 장충당 공원에서 유세한 머릿속에 잠깐 나오네요. 자, 이 문제는 뭐 어떻게 볼까요? 자, 그러면 김대중과 박정희 이 두 사람을 갖다가 보고서 이 항목을 쭉 보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정부 형태가 내각 책임제로 바뀌었다. 이게 나오죠. 자, 우리가 한때 의원 내각제로 간 적이 있었죠. 언제적? 제2공화국이죠. 다시 얘기해서 4.19 혁명이 터지고, 그죠? 허정 과도 정부가 있을 때 개헌을 하죠. 3차 개헌에서 이때 의원 내각제로 바뀌었지만은 결국은 뭐 5.16 군사 쿠데타로 인해 가지고서 수명이 짧았죠. 자, 2번 평화 통일을 주장한 진보당의 조봉암이 처형됐다. 아하. 자, 조봉암 그러면 뭡니까? 우리나라가 초대 농림부 장관도 했고 그 이후에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해서 그죠? 비록 당선은 못했지만은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받았다. 이것이 이때 당시에 정권을 유지했던 이승만에 의해서 많은 불안감을 조장했을까요? 결국은 이승만 정권에 의해서 조봉암이 공산당으로 몰렸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진보당은 지금 북한과 좀 내통한다. 방공 우리나라의 좀 현재 그 저 정책은 국시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 해서 조봉암을 결국은 사형에 이르는 그런 지금으로서는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일이 결국은 이 대법원에서 2011년 조봉암은 무죄 판결이 났죠. 그래서 이것은 1959년도에 있었던 일이고요. 자, 대통령의 그 삼선 연임을 허용하는 개헌안이 통과되었어. 자, 이것은 지금 바로 48번 문항에 연결되는 거죠. 결국은 삼선 연임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박정희 후보가 다시 대통령 후보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는 선거 이후의 사실이 아닙니다. 잘 우리가 보셔야 돼요. 헷갈리면 안 돼요. 자,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하는 6.3 시위가 전개되었다. 자, 한일 국교 정상화. 자, 이것은 뭡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 5.16 쿠데타 군사 정변을 해서 정권을 잡고,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못 살고 배고픈 우리 백성들, 우리 그 나라를 갖다가 국가 재건을 위해서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는 그냥 그 일본하고 빨리 그 저 경제 자금을 받기 위해서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하죠. 이때 우리 대학생들을 비롯한 그죠 지식인들이 이건 안 된다. 너무나도 굴욕적인 일본으로부터 우리 정상적인 그 정치적인 사과도 받지 못하고 이게 돈 몇 푼에 뭐냐?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데모하는 바람에 그걸 진압하게 하기 위해서 했던 그것이 바로 6.3 시위 사태죠. 그러니까 위에 김대중 후보와 대통령 그 선거 유세 이전의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자, 국회 해산과 헌법의 일부 효력 정지를 담은 유신이 선포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바로 여기에서 김대중 후보와 박정희 후보 간의 이제 그 선거 결과는 결국은 약 한 97만 표 차이로 박정희 후보가 이제 대통령에 당선이 되죠. 자, 박정희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바로 김대중 후보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것이 현실화가 됐죠. 1972년도에 국회 해산과 헌법의 일부 효력을 정지를 담은 10월 유신이 선포가 되었던 거죠. 그죠? 그 이후 1979년 12.6 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이 사업할 때까지 소위 그 독재 18년이 이제 그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자, 이 문제는 뭐 그렇게 또 조금만 우리가 공부한 수험생들이라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또 풀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점 문제, 10문제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이게 문제를 풀어 보니까는 한 2개 정도는 조금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 3번 문항 있죠? 어떤 고구려 그 문화유적 학사지. 맨날 우리 공부할 때 보면 그냥 고국원항, 뭐 고국천항, 소수리만 해가지고 아주 중요 핵심 왕들에 대한 그 핵심 것만 외우다 보니까는 엄한 데가 툭 튀어나오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뭡니까 이제 조금 혼란스럽지만은 차분하게 이제 그 공부한 것을 갖다가 잘 바탕으로 해서 질문을 받아보면은 풀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은 공부를 갖다가 좀 그 디테일하게 안 하면은 분명히 실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 고구려 첫 번째의 그 수도는 졸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내성, 그리고 이 환도의 산성은 동초랑 때 위나라의 관국이 쳐들어왔었던 그걸 갖다가 이번 기회에 잘 정리해서 다음에 또 어떤 패턴으로 응용이 돼도 잘 이렇게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보니까는 뭐 이번 문제 3번 한 문제는 뭐 어려울 수도 있고 물론 공부를 안 하면은 1점 문제도 어려운 법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맹탕으로 시험 봅니까? 그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조금 더 공부를 갖다가 지금까지 중요한 것을 핵심은 알고 있지만은 핵심에서 조금 살짝 등한시하는 부분을 갖다가 조금 더 봐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이번 그 시험 문제를 접해본 저의 소감이에요. 그래서 핵심은 당연히 알아야 되겠지만 핵심에서 약간 우리가 쉽게 그냥 간과해야 되는 부분,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잘 정리해서 우리가 11월 달에 있을 시험에 대비하는 것도 좋은 방편이겠죠. 시험이 이제 11월 달에 있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뭐 이렇게 그 공부를 조금씩이라도 보는 것이 그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이제 보통 우리 저 일상생활하면서 어떤 학생이 아닌 다음에는 이런 그 한국사 공부를 갖다가 매일매일 하기에는 좀 현실적으로는 조금 뭐 어려움이 있죠. 하지만은 한국사 시험을 갖다가 고득점으로 그 우리가 취득하기 위해서는 아직 그냥 저 뭐라 그럴까 막 벼락치기 공부. 벼락치기 공부하면 기본 점수는 분명히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 고득점을 갖다가 그 원하는 우리 수험생들은 하루에 얼마가 시간씩 조금씩 해서 이렇게 그 핵심 보고 그다음에 사이드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부분을 갖다가 등한시했던 부분을 갖다가 조금씩 봐가면서 공부하시면은 11월 달에 있을 시험에는 그 상당히 이제 그 많은 그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오늘은 그 제55회 한국사 능력 시험 문제 해설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이런 시간을 가져서 수험생 여러분들이 좀 문제 푸는데 좀 도움이 되도록 또 그렇게 시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그 계획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각 시대별로 왕들에 대한 업적을 한번 나름대로 제가 정리를 해서 한번 또 여러분들께 한번 그 설명하는 정리해서 그런 시간을 좀 갖는 것도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쪼록 그 이번 시험 잘 봤던, 잘 못 봤던, 그리고 이번에 시험 봤는데 내 점수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나 다음에 봐서 또 좀 더 점수를 끌어올릴 거야. 뭐 그런 또 수험생들 계실 겁니다. 잘 정리해서 우리 11월 달 시험에 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의 한국사 김범석이었습니다.